중간고사 저번 주에 끝났거든요. 저번 주에 끝났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잠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간에 거의 4일 동안 잠을 몇 시간 못 잤거든요. 뭐 2시간, 그러니까 밤샘 하고 그 시험 치고 밤샘 하고 시험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잠을 너무 못 자서 지금 몰아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민 씨는 어때요? 저랑 같이 밤샜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진작에 공부를 할 걸. 2달치를 4일 만에 하려니. 아,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른 식으로 후회가 되는 게 그 30분도 자지 말걸.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30분 동안 좀 더 봤을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수민이 학점 저는 3점대 후반입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되게 잘하는 거죠. 제가 한 공부치고는 조금 잘 나온 것 같아요. 럭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올 때는 네.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올 때 성적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4년 이제 장학이라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이제 제가 3.5만 넘으면은 그냥 계속 4년을 공짜로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전액. 와우. 네, 그래가지고 대단하신 분. 그거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좀 돈 많이 안 들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안 들었죠. 저는 그렇게 높은 학점인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높은 학점보다는 적당히 학점도 있으면서 좀 다른 부가적인 거를 많이 어필하는 게 좀 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자면 4점 모인 학점에 뭐 해본 활동 경력이 없는 친구랑 뭐 학점이 뭐 3.7이거나 뭐 3.6인데 뭐 여러 가지 대회 참가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를 놓고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력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미영 씨 말에 되게 공감하고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만약에 자기 전공이랑 관련된 회사에 이렇게 딱 넣을 때 원서를 넣을 때 내 전공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뭐 교양도 보고 전체 평균도 보겠지만 따로 어떤 기업은 제출을 하지만 그분들께서 그냥 따로 전공 성적만 딱딱딱 봐서 얘 이거는 정말 재수강이 많고 뭐가 많은데 다 교양으로 올렸네 하면서 이게 다 티가 나니까 그런 건 조금 맞아요. 저는 이렇게 삼성을 지원하고 싶어가지고 삼성을 찾아왔는데 삼성이 그 전공 이름하고 몇 학점을 땄는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공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받고 싶어서 이렇게 밤새고 뭐 평소에도 노력하지만 이렇게 중간 시험이나 뭐 기말 시험에도 노력해서 A를 받고 싶습니다. 갑자기 희망사. 포부를 갑자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과목 적고 학점 적고 그리고 이제 재수강 여부까지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는 거 자체가 자신의 그 오랜 대학 생활을 그냥 한 번에 증명을 해주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들어왔고 만약에 근데 자기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학점을 높게 받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공이 있고 그 전공과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했으면 해당 전공을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는지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점이 마냥 높은 것보다는 내가 뭘 배웠고 무슨 수업을 들어서 이런 학점을 받았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제 제 공부 방법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고 다녔거든요. 학점 되게 좋으셨잖아요. 4점대 초반이긴 한데 졸업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무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빈칸 채우기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교과서나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유인물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빈칸을 이렇게 채워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그 처음에 이제 한 과목에 대해서 네. 할 때는 거의 한 4-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게 봤을 때 단박에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다시 이제 교과서 다시 보고 이게 이거였지 하면서 다시 말로 이게 다시 얘기하면서 또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은 되게 빨리 끝나요. 그래가지고 뺑뺑 돌면서 이렇게 다 보고 외우고 돌리고 이제 시험 보면은 뭐 이제 기억이 나고 이렇게 막 적고 진짜 그만큼, 어렵다. 네. 그 시간 나보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눈피하기.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제 주위 친구들 보면은 학점 관리, 그러니까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듣는 수업들이 있더라고요. 좀 중국인 친구는 중국어 수업을 듣는다든지, 저 병록 씨, 아니면은 외국어를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영어로 된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영어 관련된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학점을 올리기만 위해서 수업을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잘하는 거를 조금 화났어. 뭐 그거는 다 개인의 이제 선택이고 생각이라 좀 다른 거긴 한데 저는 제 학점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대학 생활은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좀 행복하게 수업을 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수업을 들어야겠다라는 좀 이런 주의여서 저는 학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수업을 좀 닥치는 대로 다 들어요. 생활 한자를 들었어요. 사실 저도 꿀빨로 들어갔는데 사실이 간체자가 아니고 번체자로 이렇게 교수를 이렇게 다르죠. 판티즈 어렵다.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만점도 없고 사실 그렇게 좋은 점수도 못 받았어요? 네. 아이고. 저런. 뭐 한국에서 잘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한국어로 된 강의 수업을 들으면 상대평가로 점수를 받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 친구가 나보다 점수가 1점이 높으면은 얘가 A가 되고 내가 B가 되는 거니까 네네. 조금 그런데 영어로 된 강의 수업을 들으면은 절대평가로 점수를 받아서 얘가 나보다 1점 높다고 해서 우리 알파벳이 변하지 않아. 너도 A고 나도 A야 하면서 그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하고 전 미국 학교를 다녔어서 그런지 네. 아직은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로 수업 듣고 시험 풀고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쉬워요. 많이 쉬워요. 많이 쉽답니다. 많이 네. 쉽다. 네. 네. 한국어로 에세이를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중간고사는 에세이 대체였고요. 네. 그러니까 보고서 대체였고 기말고사는 아예 에세이를 써서 제출이었어요. 그 시험 기간에, 네.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와, 진짜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는데 저는 나름 많이 썼다고 또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저는 다 쓰고 제출하고 나갔는데 옆자리 친구를 이렇게 딱 봤는데 되게 촘촘한 글씨로 저희 한 3배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저 너희는 절대 나를 못 이겨.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수업은 좀 얻은 건 맞는데 힘들었어요. 학점 따기 어려웠다. 네, 학점 따기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입학하고 나서 이제 교양 수업을 1학년 때는 교양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촌 오빠도 같은 학교 나왔어가지고 바로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오빠 점수 잘 받고 싶은데 뭘 들으면 될까 했더니 사촌 오빠가 수민아 부모 되기 교육이라는 부모 되기 이름만 들으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교양 수업이 있는데 네. 가서 그냥 열심히 듣고 네. 책 읽고 하면은 A뿔 완전 쉽게 받을 수 있어 해가지고 들었는데 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책도 막 그냥 아기의 성장 과정 뭐 그런 것 외우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재미도 없고 또 교실 딱 들어가는데 제가 1학년 때니까 162 1학년 때면 1, 2가 조금 고학번이었거든요. 네. 그냥 딱 들어갔는데 다 13, 12, 막 08 막 이러는 거예요. 08 심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바닥을 깔아줬죠. 저는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제일 망한 경우가 1학년 첫 학기에 우리가 뭣도 모르고 전공을 선택했어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1학년 첫 학기 진짜 힘들었겠다. 전공을 해가지고 컴퓨터 구조를 선택해가지고 와우. 뒤에 보니까 3학년 필수더라고요. 수민이하고 같이 저는 16학번인데 보니까 나 1, 2, 1, 3, 1, 1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통 우리 과가 1학년을 시작해서 1학년 필수, 2학년 필수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저는 그냥 3학년 필수를 들어가지고 1학년, 2학년 전혀 몰라요. 교수님도 이거 전에 알지 하고 맞아. 막 넘어가니까 아니까 그냥 한다.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잘 받았어요? 잘못 받아요 당연히. 재수강을 이렇게. 재수강 3학년 때 재수강을 해야죠. 학종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 자신만의 신념 뭐 그런 거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통해서 그만큼 성실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냥 그만큼 노력하면 이렇게 그만큼 성적을 나오잖아요.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 뭐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이게 뭐 정해진 걸 들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한되어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학생들도 이제 힘든 만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런 생각으로 학점을 좀 그러니까 수업을 좀 듣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전공 성적은 그냥 최소한 사람다운 성적만 받고 그 다음에 교양 같은 수업은 사실 대학이라는 곳 아니면 밖에서 조금 저희가 강연을 찾아 듣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교양은 마음껏 듣자. 저도 비슷한데 저는 좀 대학생이잖아요. 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수업들이 개설이 되는데 거기 중에서 내가 진짜로 듣고 싶은 수업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심리학 좀 관심 있어 심리학의 이해도 들었었고 한국 역사에 관한 것도 들었었고 근데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었더니 이제 학점이 많이 안 나와도 저는 되게 기억은 되게 좋았거든요. 얻은 거 많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물론 학점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전공 수업을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해서 올려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들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참된. 네, 그래. 그러면 좀 더 즐거운 대학생.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옛날에는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품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만들어진 제품을 누구한테 어떻게 팔 것이냐 하는 이 홍보나 마케팅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요즘 뭐 이 마케팅 하면은 그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단 뭐 의도적으로 구설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노이즈 마케팅이 있겠고요. 또 대가를 받고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영화나 방송에 노출시키는 PPL 광고도 있고요. 또 사회공헌 활동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코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인터넷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에코 마케팅 등등등 요즘에는 정말 많은 홍보 마케팅 방법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의 제품과 이미지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죠. 네, 그러면 뭐 중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이 조금 활용되고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얼굴책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다양한 영상의 광고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특히 SNS나 블로그, 1인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죠. 네. 이런 추세 속에서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또 마케팅을 해나가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또 뭐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마케팅 방법들도 있겠지만 또 중국의 특색이 드러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키워드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중국인은 중국 제품을입니다. 뭔가 당연한 말 같기도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주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애국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었습니다. 의외의 인물이죠. 네. 시진핑 주석이 2015년 미국을 방문했는데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얼마나 화제였겠습니까? 그쵸. 그때 바로 애국 마케팅을 벌인 거죠.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중국 최신 스마트폰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펑리위안 여사가 사진 속 스마트폰의 브랜드가 보이게 일부러 이렇게 엎어서 올려놓은 거죠. 네. 이게 뭐 국가 주석이 직접 홍보를 했다고 하면 효과는 뭐 대단하게 완전 끝판왕이죠. 네. 이날의 애국 마케팅 끝판왕은 시진핑 주석을 수행한 경제 사절단에게 있었는데 환영 만찬에서 테이블 위에 모두 다 스마트폰을 올려놨는데 전부 시진핑 주석이 올려둔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올려놨다고 약간 합니다. 티났네요. 좀 티나죠? 공부로워라. 네, 게다가 독일을 방문을 했을 때는 독일 중국 간 청소년 대표팀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이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이 의도적으로 노출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이러한 시진핑 주석과 그 일행의 애국 마케팅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이 좀 깊은 의견이 나뉘는데요. 네. 긍정 의견으로는 이러한 노력들이 중국 휴대폰 시장을 앞당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애국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네,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국 마케팅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중국이다. 역시 시진핑이 나라를 사랑한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국인들만의 애국 마케팅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작품을 하나 꼽아보자면 이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차이나코드에서 다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중국 액션 영화 전랑이죠. 그렇죠. 네. 이 전랑은 개봉 24일 만에 누적 관객 1억 4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중국인 10명 중에 1명은 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 중국 특수부대 출신 주인공이 내전 중인 아프리카에서 이 중국인과 현지 난민을 구조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애국 마케팅인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애국 마케팅으로까지 이어져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애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일부 관객들은 이 영화를 애국 교재로 삼고 있다고 하고요. 전랑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서 전랑 2의 관람은 약간 의무적으로 안 보면 애국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고요. 좀 억지스러운 공식이 탄생을 한 거죠. 네. 전랑을 봐야 애국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가 좀 과열된 양상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웨이보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전랑을 비판한다거나 혹은 높은 평점을 주지 않는 것이 마치 중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좀 비춰져서 조금은 많이 과열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 정도면은 솔직히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뭐 더 문제가 되는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2017년도에 스촨성에서 지진이 한 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랑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가 애국했으니까 전랑 너희 팀은 얼른 이 스촨성에 구호 활동하는 걸 좀 도와라,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을 강요하는 이상한 또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자, 저희가 애국 마케팅을 알아봤는데 그다음에 이어서 중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케팅은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둘, 트랜스포머 바이 중국입니다. 자, 이 트랜스포머의 인기야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대단하죠.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작년 여름에 5번째 시리즈까지 개봉이 됐고 영화관을 찾은 많은 트랜스포머 팬들이 이거 중국 영화인가 싶을 정도였다고 해요. 네, 이게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맞는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많은 중국의 PPL들, 즉 간접 광고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쉴 새 없이 중화권 배우, 중국 지역, 뭐 중국 사이트, 중국 제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PPL을 종합해드리자면 가장 많이 등장한 PPL은 유신 중고차였습니다. 네. 그 영화 중간 무렵에 트랜스포머 비밀기지에서 그 긴장된 순간에 미국인이 노트북을 이렇게 딱 켰는데 짜잔 하고 이제 중국 중고차 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너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라서 이게 저게 뭔가, 도대체 저게 뭔가 하면서 그게 또 광고 효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최소 5억 위안에 달하는 광고 효과를 또 봤다고 하네요. 네, 또 그 주인공이 휴대폰을 딱 켜는 장면에서는 중국 음악 어플인 푸고우라는 어플이 딱 등장을 하고요. 너무하네요. 또 주방용 환풍기가 트랜스포머로 딱 변신을 하는데 그때 그 가슴팍에 팍 써 있는 게 화디, 그 BATTI, 화디가 딱 써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화디 같은 경우는 중국의 주방 가전 전문 업체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뭐 린나이, 쿠쿠, 휴로 뭐 이런 식의 PPL을 가슴팍에 딱 달고 로봇이 등장을 한 거죠. 네. 트랜스포머가 지나친 중국 PPL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이 영화에 등장한 광고에 중국 기업들은 모두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 6번째 시리즈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런데 또 헐리우드를 노리는 중국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네. 세계적인 드론 기업 DJI입니다. 자, 2012년 처음으로 팬텀 시리즈를 출시를 했고 이 출시했을 때 DJI의 왕타오 대표가 무작정 헐리우드 그리고 실리콘밸리로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네. 뭐 스티브 잡스나 제임스 캐머런 감독 등 유명 인사들에게 이 드론을 또 무료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네, 이 DJI의 중국식 이름은 따지앙인데요. 중국 친구들은 DJI라고 하면 잘 모르고 다 따지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덕분에 이 따지앙의 드론은 빅뱅 이론, 사우스파크, 에이전트 오브 실드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직접 등장하거나 또 제작에 쓰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DJI, 따지앙을 세계 드론 선두주자로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똑똑한 마케팅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조건적인 자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와는 좀 대비되는 PPL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 기업들의 PPL 마케팅은 이렇게 영화뿐만이 아니라 중국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또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저는 중국 예능을 보면서 야, 대놓고 하네 라고 느끼게 진짜 많은데 예를 들어서 너 누가 뭐 땅을 사면 배 아파 해서 배 아파? 갑자기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약을 갑자기 노래가 그 정도예요? 나오면서 유산균 그 노래 막 갑자기 항아리에 있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노래로 막 만드는 거예요. 광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광고 시간이고 끝나고서 네 광고 잘 봤다 막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야. 작년에 저희가 한국 왜 연말 시상식에서 틱톡 콰이 광고를 보통 한국은 끝나고 나면 뭐 협찬해서 이렇게 밑으로 나가잖아요. 짧게. 네. 근데 틱톡 광고가 이번에 어떻게 나가냐면 화면에 4분의 1 크기로 엄청 크게 나왔어요. 엄청 큰 거네요, 4분의 1이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아예 대놓고 광고를 해서 오히려 그래 뭐 대놓고 하는 게 속 편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심지어 또 프로그램 제목 앞에 아예 상표명을 대놓고 붙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을 타이틀 스폰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타이틀 스폰서를 중국어로는 꽌밍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타이틀 스폰서예요. 꽌자는 갓 관자인데 그 머리 에 쓰는 갓을 의미하고요. 밍은 밍즈 이름할 때 그 밍자죠.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이름을 홍보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타이틀 스폰서 권한을 놓고 기업 간의 그 경쟁, 우리가 들어갈 거야라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스폰서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판 아빠 어디가의 타이틀 스폰서는 유제품 생산 기업인 1위가 획득을 했는데요. 이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1위가 지불해야 했던 돈은 자그마치 11억 위안, 약 1,800억 가량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자, 저희가 중국 기업들의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 3번째 키워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셋. 지오링 호우를 노려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빠링 호우란 말 기억하세요? 네네. 빠링 호우라고 하면 80년대 이후 태생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질문 나갑니다. 지오링 호우는 무엇일까요? 90년대. 네, 90년대 이후 태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의 신소비를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제가 생각해봤을 때 중국의 지오링 호우의 소비력은 한국의 한 30, 4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 게 가장 활발한 그렇네요. 소비층 아닌가요? 네, 지금 지오링 호우, 링링 호우, 이제 00년생 그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많이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지오링 호우와는 좀 소비가 차이가 많이 나죠. 대부분 외동으로 태어나서 행동에 거침이 없고 씀씀이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비에 아주 익숙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중국 모바일 쇼핑계의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친구하고 싶은데요. 네, 이 친구하고 싶은 이들의 쇼핑 패턴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절약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에 곧바로 지갑을 딱 연다고 하고요. 비싼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또 럭셔리 브랜드와 여가 활동에 돈을 많이 지출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소비가 거침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 주링호우가 현재 중국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쯤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때문에 기업들은 소비력이 강한 주링호우 세대를 잡기 위해서 마케팅에 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주링호우 같은 경우는 이 좋은 먹을거리와 건강에도 참 관심이 많은데요. 일명 웰빙 라이프에도 소비가 확실합니다. 이 점에 맞춰 아디다스와 리복이 3년 내에 각각 중국에 3,000개, 500개 이상의 매장을 추가로 열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단하다. 나이키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주링호우의 소비를 한번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은 주링호우의 세대의 지갑을 열게 하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갑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프로훈러, 싱글족들입니다. 이 중국의 싱글 고객들이 소비 시장에서 역시 큰 손으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네, 예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좀 한국보다 조혼, 조금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결혼을 좀 늦게 하거나 아예 그냥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국의 싱글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쓴쓴이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한 경제력과 구매력을 동시에 갖춘 싱글들을 일컫는 말이 있다고요? 네, 사음절의 단어가 생겼는데요. 딴션 꾸이주라고 합니다. 네. 딴션은 솔로를 의미하고요. 꾸이주는 우리말 그대로 옮기면 귀족이에요. 그래서 솔로인데 귀족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双十一 活动이라고 하는데요. 双十一 하면은 뭘까요? 11월 11일. 그렇죠. 저거죠. 몰랐어요. 11월 11일. 네. 1이 4개니까 솔로들을 위한 날 해서 그 중국의光棍节가 엄청 크게 열리고 쇼핑몰 할인하는 막 그런 게 엄청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엄청 크게 열려요. 그게 다 사실은 시초가 솔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인을 해준다. 약간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중국의 다양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대세는 마케팅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수긍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자, 빠르게 변하는 중국 소비 시장에서 기업들은 또 어떤 마케팅 방법으로 살아남을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